이 살인마 같은 년. 전현이 돈에 미쳐서 내 아들 잡아먹었어. 당장 전현 감옥에 쳐넣어. 강복절 연휴 우리 신혼집에 찾아와 시어머니가 건넨 약술 한 잔. 그걸 마시고 이틀 만에 깨어난 제 눈앞에 펼쳐진 건 다름 아닌 멀쩡하던 남편의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남편을 해친 살인범으로 몰린 저는 조문객들 앞에서 머리채를 뜯겼고 뒤이어 등장한 경찰이 제 양손에 수갑을 채우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장례식장 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분명 죽었다던 제 남편이 흙투성이가 된 채 서 있었어요. 이 수상한 시댁 식구들은 도대체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데 온 힘이 다 들어갔습니다. 머리가 멍했고 입안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제일 먼저 코로 들어온 건 국화 냄새였습니다. 그 다음이 향 태우는 냄새였고요. 저는 눈을 몇 번 깜빡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서 있었어요. 그 사이로 하얀 국화가 산더미처럼 쌓인 단상이 보였고 그 위에 남편 강도진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강도진은 웃고 있었어요. 작년 여름 제주도에서 제가 직접 찍어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앞에는 관 대신 남편의 낡은 등산화 한 켤레와 손목시계, 그리고 반으로 접힌 겉옷이 유리상자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제 몸을 내려다봤어요. 낯선 검은 상복이 제 몸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누가 입혀준 건지, 제가 왜 여기 있는 건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제 목소리가 제 목소리 같지가 않았습니다. 갈라진 소리가 겨우 새어나왔을 뿐이었어요. 그때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시어머니 박영숙이 달려왔습니다. 박영숙은 다짜고짜 제 머리채를 움켜쥐었어요. 이 살인마! 네가 내 아들 죽였지? 머리가 뒤로 꺾이면서 목까지 아팠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박영숙의 손목을 붙잡았어요. 어머니, 놓으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박영숙이 제 뺨을 후려치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토진이 재산 노리고 술에 약 탔잖아. 사람 죽여놓고 퍼질러 자다가 이제 와서 모르는 척을 해? 박영숙이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며 저를 둘러쌌어요.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들어 제 얼굴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아듣기도 어려웠어요. 그때 입구 쪽에서 남자 셋이 빠르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가운데 있던 형사가 제 앞에 섰습니다. 이유준 씨 맞으시죠? 남편 강도진 씨를 해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형사는 제 손목에 수갑을 채우며 권리를 설명했습니다. 차가운 쇠가 손목에 닿는 순간 정신이 조금 들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도 방금 정신이 들었다고요. 자세한 건 경찰서에서 확인하겠습니다. 박영숙이 바닥에 앉은 채 소리쳤습니다. 전현, 당장 데려가. 내 아들 죽인 년이야. 저는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텼어요. 구두 한 짝이 벗겨져 바닥을 굴렀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장 출입문 앞까지 끌려갔을 때였어요. 닫혀있던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바깥의 빛 사이로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옷은 찢어져 있었고 얼굴과 손에는 흙과 피가 묻어 있었어요. 맨발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그 얼굴을 확인하고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제 남편 강도진이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남편이 살아서 제 앞에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강도진이 벽을 짚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유진아, 늦어서 미안해. 박영숙은 몇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토진이? 강도진이 숨을 고른 뒤 박영숙을 가리켰습니다. 나 죽이려고 한 사람 유진이 아니야. 엄마잖아. 박영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어떻게 너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겠니? 강도진이 박영숙을 쳐다봤습니다. 나도 엄마한테 묻고 싶네.
왜 내가 죽었어야 했는지. 형사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제 옆에 있던 형사가 곧바로 수갑을 풀어줬고 다른 형사들이 박영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를 의심하던 사람들의 시선도 박영숙에게로 옮겨갔어요. 강도진이 제 앞까지 와서 무릎을 꿇고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몸에서는 바닷물과 진흙 냄새가 섞여났어요.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당신 죽은 줄 알았어. 다들 죽었다고 했단 말이야. 강도진이 제 등을 두드렸어요. 나 살아있어. 괜찮아. 곧 구급대원들이 들어와 강도진을 들것에 눕혔습니다. 남편은 실려 나가면서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걱정하지 마. 저는 그 말을 믿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뒤 형사들이 박영숙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어요. 박영숙 씨? 아드님을 해치려 한 혐의로 체포합니다. 박영숙이 몸을 비틀었습니다. 내가 왜 내 아들을 죽여? 전현이 꿈인 거야. 피해자 진술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말씀하시죠. 그때 조문객들 사이에 있던 남자 몇 명이 조용히 출입문 쪽으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들이 바로 막아섰어요. 조사해보니 그들은 박영숙이 불러둔 사설업체 사람들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제 행동을 찍고 녹음하고 있었던 거예요. 박영숙은 끌려 나가면서도 사람들이 빠져나간 뒤 장례식장은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쓰러진 화환과 밟힌 국화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저는 벗겨졌던 구두를 주워 신고 영정사진 앞으로 갔습니다. 액자 속 강도진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죽었다던 사람이 살아 돌아왔고 저를 살인범으로 몰던 시어머니는 경찰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도 후련하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자꾸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광복절 연휴 첫날 우리 집 현관 앞에 서 있던 박영숙의 얼굴이었어요. 손에는 술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박영숙은 그날 유난히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저는 이마를 짚고 그날 밤 기억을 처음부터 다시 떠올려 보기 시작했습니다. 광복절 연휴가 시작되던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매미가 시끄럽게 울었고 저는 베란다 창을 열어놓고 부침개 반죽을 젓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시어머니 박영숙이 보자기에 싼 술병을 안고 서 있었습니다. 박영숙이 신발을 벗으며 웃었어요. 연휴인데 어미가 빈손으로 오면 쓰겠니? 저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어머니, 들어오세요. 박영숙이 우리 집 문턱을 넘은 건 결혼하고 두 번째였습니다. 명절에도 좀처럼 우리 집에 오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자꾸 거실 시계를 확인하더라고요. 강도진이 서재에서 나오며 어머니를 봤습니다. 엄마가 여기까지 웬일이야? 박영숙이 보자기를 풀어 술병을 식탁에 올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너한테 심한 말 했잖니? 마음에 걸려서 왔지. 박영숙이 병뚜껑을 열자 시큼하고 텁텁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빛깔도 유난히 짙은 술이었어요. 박영숙이 술잔 3개를 나란히 놓고 직접 술을 따랐습니다. 아범도 한잔하고 유진이 너도 받아라. 저는 잔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저 술 잘 못 마시는 거 아시잖아요. 박영숙이 제 등을 툭 치며 말했습니다. 이건 약술이야. 몸에 좋은 거니까 한 잔만 해. 강도진이 제 옆에서 잔을 들었습니다. 엄마가 모처럼 왔는데 조금만 마셔. 저는 남편의 얼굴을 봤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웃고 있었어요. 결국 저도 잔을 입에 댔습니다. 술을 삼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속이 뒤틀리기 시작했어요. 머리가 어지럽더니 식탁이 기울어져 보였습니다. 저는 식탁 모서리를 붙잡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보, 제 무릎이 먼저 바닥에 닿았어요. 쓰러진 채 올려다보니 박영숙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 한 번 내밀지 않았어요. 곧 강도진이 목을 움켜쥔 채 거칠게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자가 넘어지고 그릇이 깨졌어요. 그 뒤로는 기억이 끊겼습니다.
제가 다시 눈을 뜬 건 이틀이 지난 뒤 남편의 연결식장에서였어요. 그리고 살아 돌아온 남편이 병원으로 옮겨진 뒤 저는 다시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강도진의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어요. 저는 병실 구석 의자에 앉아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형사 둘이 들어와 침대 옆에 섰습니다. 나이든 형사가 수첩을 펴며 물었어요. 강도진 씨, 그날 있었던 일을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도진이 마른 입술을 축이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술을 가져왔어요. 몇 년째 돈 문제로 사이가 안 좋았는데 갑자기 화해하자고 찾아오시니까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그런데도 술을 드셨고요. 안 마시면 유진이한테 계속 권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마셨습니다. 강도진이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마시고 얼마 안 돼서 유진이가 먼저 쓰러졌어요. 저도 정신이 흐려졌고요. 그때 어머니가 예전에 제 보험 얘기를 자꾸 했던 게 떠올랐어요. 젊은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왜 집 밖으로 나가셨습니까? 그 집에 있으면 유진이까지 위험해질 것 같았어요. 제가 밖으로 나가면 어머니가 저를 따라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강도진은 절벽 근처까지 어떻게 갔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바닷가 아래쪽에 쓰러져 있었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다가 겨우 사람 있는 곳을 찾아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강도진의 말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어요. 며칠 뒤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영숙이 가져온 술에서 인체에 위험한 성분이 확인됐고 강도진의 검사에서도 같은 계열의 성분이 나왔다는 이야기였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남편의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믿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 갔을 때였어요. 복도까지 박영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술에 뭘 넣은 건 맞아. 그건 인정한다고. 그런데 그놈이 멀쩡히 살아 돌아온 게 이상하잖아. 무슨 뜻입니까? 분명히 죽을 줄 알았어.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걸어 들어와? 도진이가 뭔가 꾸미고 있는 거야. 관련 자료는 이미 확인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지 마시고요. 한참 뒤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영숙이 고개를 숙인 채 걸어 나왔어요. 조금 전까지 소리를 지르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지쳐 보였습니다. 담당 형사가 제 앞에 멈춰 섰어요. 박영숙 씨에게 물건을 건넨 사람도 확인됐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고 두 사람이 사전에 연락한 기록도 나왔고요. 저는 형사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둘이 같이 준비한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습니다. 정확한 건 더 조사해 봐야 되고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 사건은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신하들에게 위해를 가하려 한 어머니라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집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모자를 눌러쓰고 밖에 다녔고 이웃들은 저를 볼 때마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을 걸었습니다. 박영숙이 구속된 뒤 호송되는 날 저는 강도진과 함께 멀찍이 서 있었어요. 차에 오르던 박영숙이 갑자기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박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들보다 저를 더 오래 바라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어요. 강도진이 현관문을 열고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둘뿐이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며칠 비워둔 집은 그대로였어요. 식탁에는 그날 제가 만들다만 부침개 반죽 그릇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반죽은 바짝 말라붙어 있었어요. 저는 그릇을 치우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이상하게 등 뒤가 신경 쓰였거든요. 고개를 돌리니 강도진은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한동안 남편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박영숙이 구속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강도진은 부쩍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날도 새벽부터 여행 가방을 챙기더니 지방에 일주일쯤 다녀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관에서 구두를 신던 강도진이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문단속 잘하고. 서재는 내가 정리할 테니까 건드리지 마. 저는 남편의 넥타이를 매만져주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남편이 나간 뒤에도 이상하게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서재를 건드리지 말라는 말을 강도진이 먼저 꺼낸 적은 없었거든요. 점심을 먹고 저는 결국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에는 마시다만 컵이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서류가 널려 있었습니다. 정리를 하다가 책장 안쪽을 닦으려고 책 몇 권을 빼냈는데 뒷판 한쪽이 조금 떠 있는 게 보였어요. 손으로 밀어보자 뒷판이 옆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안에 회색 쇠문이 박혀 있었어요. 손잡이 위에 숫자 단추가 달린 금고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금고만 바라봤습니다. 결혼 기념일과 제 생일, 강도진의 생일까지 눌러봤지만 전부 틀렸어요. 그러다 문득 결혼 초에 강도진이 술에 취해서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생일만은 죽어도 안 잊힌다고, 그게 지긋지긋하다고 하면서 웃었던 밤이었어요. 저는 박영숙의 생일과 강도진의 생일을 차례로 눌렀습니다.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금고문이 열렸어요. 금고 안에서 제일 먼저 나온 건 갈색 약병이었습니다. 저는 그 병을 들고 라벨을 확인했어요. 수면을 유도하는 약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어요. 저는 고무줄을 벗기고 첫 장을 넘겼습니다. 메뉴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유진, 생명보험 관련 서류였습니다. 한 장, 두 장 넘길수록 회사 이름은 달랐지만 피보험자는 전부 저였었고 보험금을 받도록 적힌 사람은 강도진이었습니다. 금액을 합치자 수십억 원에 달했어요. 저는 종이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제가 가입한 기억도 서명한 기억도 없는 보험들이었어요. 이게 뭐지? 맨지에는 박영숙과 강도진 사이에 돈이 오간 내역을 따로 정리해 놓은 서류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이름과 여러 계좌, 날짜와 금액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제야 두 사람의 관계가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박영숙과 강도진은 단순히 어머니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돈 문제로 얽혀 있었고 최근에는 그 관계가 틀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앞으로 들어있는 보험까지 보자 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영숙이 강도진을 죽이려 했던 일이 정말 강도진에게도 뜻밖의 일이었을까? 병실에서 제 손을 잡으며 걱정하지 말라던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가져온 술을 수상하게 여겼으면서도 마셨다는 말도 다시 생각났어요. 뭔가 맞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서류를 빠르게 한 장씩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현관 쪽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잠시 뒤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류를 급히 금고 앞에 내려놓고 현관으로 나갔어요. 문 밖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남자가 안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제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정민우라고 합니다. 보험 관련 부정계약을 조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강도진 씨 일 때문에 왔습니다. 저는 문을 조금만 연 채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을 왜 조사하세요? 정민우가 잠시 주변을 살핀 뒤 말했습니다. 박영숙 씨와 강도진 씨를 몇 년째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부인께서도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직접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정민우가 서재 바닥에 놓인 서류를 보고 멈춰섰어요. 이걸 찾으셨군요. 이게 뭔지 알고 있어요? 정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영숙 씨 쪽으로 수상하게 오간 돈을 추적하다 강도진 씨까지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움직인 정황이 꽤 있어요. 정민우가 가져온 서류 봉투에서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강도진이 낡은 승합차 옆에서 모자를 눌러 쓴 남자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사진에는 그날 아침 날짜가 찍혀 있었어요. 남편분 지방 출장 간다고 했죠? 일주일쯤 걸린다고 했어요. 정민우가 사진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출장이 아닙니다.
부인을 사고로 위장해 해칠 계획과 관련된 사람을 만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저는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그럼 지금 경찰에 신고하면 되잖아요. 여기 보험 서류도 있고 약도 있어요. 정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고는 해야 해요. 다만 지금 가진 자료만으로 강도진 씨가 부인을 죽이려 한다고 바로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보험 계약은 가입 경위부터 확인해야 하고 이 약도 실제 사건에 사용됐다는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그럼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경찰에도 제가 확보한 자료를 넘길 거예요. 그리고 부인에게 실제로 접근하는 순간을 대비해야 합니다. 저는 다시 금고안의 보험 서류를 봤습니다. 제 이름 아래 적힌 거액의 보험금이 이제는 전혀 다른 뜻으로 보였어요. 제가 뭘 하면 되죠? 다음날 아침 8시쯤 현관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일주일 걸린다던 사람이 하루 만에 돌아온 거예요. 저는 앞치마를 두른 채 주방에서 국을 젓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강도진이 꽃다발을 안고 들어오며 웃었습니다. 일이 빨리 끝났어. 당신 혼자 있으니까 마음이 안 놓이더라고. 저는 불을 줄이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미리 전화라도 하지. 아무것도 못 차려놨는데. 강도진이 꽃다발을 제품에 안기고 작은 상자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얇은 금목걸이가 들어있었어요. 지난번에 백화점에서 계속 보던 거잖아. 속이 뒤집혔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습니다. 이런 걸 왜 사왔어? 돈 아깝게. 강도진이 목걸이를 꺼내 제 목에 걸어줬어요. 내가 당신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남편의 손이 목덜미에 닿자 어제 정민우가 보내준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저를 죽이려 한다는 사람과 만나던 바로 그 손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돌아서서 남편의 뺨에 입을 맞췄습니다. 고마워. 얼른 씻어. 밥 먹자. 그때부터 저는 강도진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처럼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강도진이 집을 나간 뒤 저는 정민우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정민우는 제가 앉자마자 서류철 하나를 내밀었어요. 강도진 씨 재정 상태를 더 확인해 봤습니다. 저는 종이를 넘겼습니다. 여러 곳에서 빌린 돈과 갚지 못한 채무가 정리돼 있었어요. 상황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했습니다. 최근에는 독촉도 계속 받고 있고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제 보험금을 노린 거네요. 그게 동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살해 계획까지 입증되는 건 아니에요. 정민호는 자신이 확보한 자료는 경찰에도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강도진이 하는 말이나 수상한 연락을 발견하면 혼자 확인하려 하지 말고 바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직접 뒤쫓거나 휴대전화를 뒤지지는 마세요. 들키면 부인이 위험해집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부터는 남편이 무슨 말을 꺼내는지 더 신경 써서 들었습니다. 이틀 뒤 저녁이었어요. 강두진이 거실에서 통화를 하다가 제가 나오자 갑자기 베란다 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평소 같으면 신경 쓰지 않았을 일이었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저는 일부러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통화가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뒤 강도진이 들어왔습니다. 유진아,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비워둬. 왜? 강도진이 제 목에 걸린 목걸이를 한번 만졌습니다. 당신 생일이잖아. 둘이 여행 가려고.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민호가 보여준 사진이 다시 떠올랐어요. 어디 가는데? 가보면 알아. 당신 좋아할 거야.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기대할게. 다음날 저는 그 말을 그대로 정민우에게 전했습니다. 정민우는 바로 경찰에 연락했고 이미 확보된 자료들과 강두진의 최근 행적을 함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정민우의 사무실에 다시 갔을 때는 담당 형사 둘도 와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강두진이 예약한 숙소와 주변 위치를 정리한 자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산 위에 있는 외딴 별장이었어요. 저는 사진을 보는 순간 손끝이 굳었습니다. 별장 뒤쪽은 가파른 절벽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나이든 형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강도준 씨가 부인 생일에 맞춰 이곳을 예약한 건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정황도 그냥 넘길 수준은 아니고요. 그럼 지금 잡으면 안 되나요?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계속 확인 중입니다. 다만 실제 계획에 누가 가담했는지, 어디까지 준비됐는지도 함께 밝혀야 합니다. 저는 별장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결국 제가 같이 가야 한다는 거네요. 형사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 대답했습니다. 억지로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순간 바로 계획을 중단할 거예요. 정민우도 바로 말을 이었습니다. 부인을 위험하게 내버려 두면서 증거를 잡을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갑자기 여행을 거절하면 강도진이 계획을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벌일지 알 수가 없었어요. 갈게요. 정민우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확실합니까? 지금 놓치면 또 평생 뒤를 보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형사들은 현장에서 제 안전을 먼저 확보하고 강도진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현장 상황에 따라 경찰이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목에는 강도진이 사준 금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며칠 뒤면 저를 죽이려는 남편과 제 생일 여행을 떠나야 했습니다. 토요일까지 엿새가 남아 있었어요. 그 엿새 동안 저는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운 아내가 되기로 했습니다. 아침마다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국을 끓이고 셔츠를 다려 옷걸이에 걸어뒀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강도진의 어깨를 털어주며 웃었고 저녁이면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사진도 일부러 자주 남겼어요. 함께 먹은 밥상이며 소파에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까지 평소보다 더 많이 찍었습니다. 친구들이 보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 사이좋은 부부였을 거예요. 강도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회사 사람들한테 아내 생일이라고 여기저기 떠들고 다녔대요. 남편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재수 씨, 도진이가 아주 난리예요. 별장 잡았다고 회사에서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저는 소화기를 귀에 대고 밝게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집에서 미역국이나 먹자고 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웃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강도진도 자기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생일 여행을 떠벌려 두면 나중에는 아내를 끔찍이 아꼈던 남편으로 보일 테니까요. 주말 저녁이면 강도진이 직접 저녁을 차렸습니다. 고기를 굽고 국까지 끓인 뒤 식탁에 술을 꺼내놨어요. 강도진이 잔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우리 연애할 때 기억나? 당신 자취방에서 라면 하나 끓여서 나눠 먹었잖아. 기억나지? 당신이 계란은 나 먹으라고 다 줬잖아. 내가 언제 그랬어? 반씩 먹었지. 계란 싫어한다고 거짓말했잖아. 나중에 다 알았어. 강도진이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예전에도 저렇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더 믿기지 않았어요. 눈앞의 남자가 정말 저를 죽이려 한다는 걸요. 저는 잔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당신 만나서 좋았어. 나도. 강도진이 먼저 술을 마셨습니다. 저는 입술만 살짝 댄 뒤 더 마시지 않았어요. 강도진은 별다른 의심 없이 다시 고기를 구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도 조심했습니다. 의심스러운 건 혼자 판단하지 않고 정민우에게 바로 알렸습니다. 정민우와 경찰도 별장 주변을 미리 확인했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어야 안전한지,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언제 개입할지를 정해두었다고 했습니다. 정민우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유진 씨가 증거 잡겠다고 버티실 필요 없습니다.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빠져나오세요. 그러다 도진이가 눈치채면요? 그것보다 유진 씨 안전이 먼저예요. 잡는 건 경찰이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몇 번이나 되새겼습니다. 강도진은 그동안에도 밤마다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정민호 쪽에서 확인한 자료를 통해 남편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을 계속 알아보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제 앞으로 된 보험 서류가 떠올랐어요. 이제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정민호의 도움을 받아 보험사에도 직접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가입한 기억이 없는 계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계약 경위와 서명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했습니다. 직원들도 바로 지급을 막을 수 있다고 단정하지는 않았지만 문제가 확인될 때까지 관련 계약을 조사 절차에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제가 아무것도 모른 채 죽고 강도진이 곧바로 돈을 챙기는 일만큼은 막아야 했습니다. 여행 전날 밤이었어요. 저는 침실에서 가방을 열어놓고 옷을 개어 담고 있었습니다. 여보, 산이면 밤에 춥지. 긴팔 챙길까? 거실에서 강도진이 대답했습니다. 챙겨. 위에는 꽤 추울 거야. 저는 옷을 접다가 화장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너머로 강도진이 자기 가방을 챙기는 모습이 보였어요. 옷가지 사이로 굵은 밧줄 같은 것이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잠시 뒤에는 천에 쌓인 길쭉한 물건도 가방 밑에 넣었어요. 저는 더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저는 거실 쪽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뭘 그렇게 몰래 챙겨? 강도진이 지퍼를 닫으며 웃었습니다. 내일 당신 놀라게 해줄 거야. 보지 마. 알았어. 안 볼게. 저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민우에게 강도진의 가방에서 본 것을 그대로 알렸습니다. 경찰도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하나였어요. 혼자 무리하지 않고 정해둔 대로 움직이는 것. 새벽이 넘도록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강도진은 등을 돌리고 자고 있었어요. 5년 동안 수없이 보아온 등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반대쪽으로 돌아 누웠습니다. 몇 시간 뒤면 저는 저를 죽이려는 남편과 생일 여행을 떠나야 했어요. 토요일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강도진이 차 뒷자리에 가방을 싣고 조수석 문을 열어줬습니다. 생일 축하해. 오늘은 내가 다 할 테니까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마. 저는 웃으며 차에 올랐어요. 말이라도 고마워. 차가 고속도로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강도진이 갑자기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음을 느려가며 장난스럽게 부르는 모습에 저도 평소처럼 웃어줬습니다. 당신 음친 거 알지? 당신 웃으라고 부르는 거야. 그렇게 웃으면서도 저는 점점 좁아지는 산길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올라갈수록 집도 지나가는 차도 보이지 않았어요. 1시간쯤 굽이진 길을 올라가서 별장에 닿았습니다. 낡은 나무집 한 채가 산비탈에 덩그러니 서 있었어요. 주변에 다른 집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집 뒤로는 좁은 길 끝에는 절벽이 보였어요. 강도진이 차에서 내리며 크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공기 좋다. 조용해서 좋지. 너무 조용하니까 좀 무섭다. 내가 있는데 뭐가 무서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짐을 제대로 풀기도 전에 강도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해지기 전에 사진부터 찍자. 여기 노을이 이쁘대. 짐부터 놓고 가지. 금방이야. 가자. 강도진을 따라 별장 뒤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길이 끝났어요. 난간 하나 없는 절벽이었습니다. 아래로는 바위와 바다가 내려다 보였고 가까이 다가가는 것만으로도 겁이 날 정도로 가팔랐습니다. 강도진이 제 어깨를 잡고 절벽 쪽으로 돌려 세웠어요. 거기 서봐. 조금만 뒤로 가고. 저는 한 발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몸을 돌려 남편을 봤습니다. 조금 전까지 웃고 있던 강도진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남편은 가방에서 가져온 천에 쌓인 물건을 꺼냈습니다. 천이 풀리자 칼이 보였어요. 강도진이 그걸 든 채 제가 별장 쪽으로 돌아갈 길을 막았습니다. 움직이지 마. 저는 겁에 질린 척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왜 이래?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정말 몰라서 물어? 모르니까 묻잖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강도진이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네가 잘못한 건 없어. 그냥 네가 없어져야 내가 살 수 있어. 저는 울음을 참지 못하는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정민우와 형사들에게 들었던 말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위험하다고 느끼는 순간 혼자 버티지 말 것. 그래도 한 가지는 꼭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그랬던 거야? 당신을 정말 죽이려고 했던 거야? 강도진이 피식 웃었습니다. 우리 엄마? 나랑 10년 넘게 돈 때문에 엮여있던 사람이야. 강도진이 조금씩 말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벌어온 돈을 그 여자 쪽으로 돌려놓은 게 많았어. 그런데 사업이 어려워져서 돌려달라고 했더니 자기 돈이래잖아. 그래서 사이가 틀어진 거야? 그 뒤로 엄마가 내 보험까지 뒤졌더라고. 결국 그 술을 들고 왔던 거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었어? 강도진이 웃었습니다. 눈치챘지. 그런데 왜 마셨어? 제대로 마신 적 없어. 그 여자가 날 죽이려고 했다는 것만 확실해지면 됐으니까. 그제야 장례식장에서 살아 돌아온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죽은 척한 것도 그래. 엄마가 빠져나갈 구멍을 없애려고 한 거야. 며칠 숨어 있다가 나타났더니 다들 내가 죽다 살아난 줄 알더라. 구체적인 방법까지 자랑하듯 늘어놓지는 않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했던 말도 병실에서 흘린 눈물도 전부 거짓이었다는 뜻이었어요. 그럼 나는 내가 쓰러진 것도 알고 있었잖아. 엄마가 너한테까지 먹일 줄은 몰랐지. 나도 처음엔 네가 죽은 줄 알았어. 강도진이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살아났잖아. 오히려 잘 됐지. 내가 살아서 잘 됐다고? 엄마는 알아서 감옥에 갔고 넌 내 보험금이 돼줄 수 있으니까. 저는 손으로 흙바닥을 짚었습니다. 무슨 보험금? 강도진이 웃었습니다. 네 앞으로 들어놓은 보험 하나도 아니야. 내가 가입한 적도 없는데. 네가 모르면 뭐 어때? 필요한 건 다 있었으니까. 저는 일부러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니 명의로 있던 돈은? 강도진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예전에 어머니한테 들었어. 당신이 돈 맡겨놨다고. 강도진이 혀를 찼습니다. 입만 열면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그러더니 기다렸다는 듯 다시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그 돈도 원래 다 내가 만든 거야. 그런데 이제 엄마 쪽 돈은 묶였고 내 빚은 막아야 해. 강도진이 저를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남은 게 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강도진은 어머니가 자신을 죽이려 한 사실을 알고도 이용했고 이번에는 제 죽음으로 보험금을 챙기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가 한 말은 그대로 증거가 되고 있었습니다. 강도진은 들고 있던 칼을 옆으로 던졌습니다. 괜히 상처 남기면 골치 아파. 그냥 사고처럼 끝내자. 그러고는 두 손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발끝에서 작은 돌멩이들이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당신, 나 사랑한다고 했잖아. 했지. 그것까지 거짓말은 아니야. 강도진이 제 어깨를 움켜쥐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보며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를 죽여? 강도진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고 빚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저를 절벽 쪽으로 밀었습니다. 제 몸이 뒤로 쏠렸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강도진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한쪽 발이 절벽 끝에서 미끄러졌고 강도진은 제 손을 떼어내려고 팔을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저는 악착같이 버티며 남편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조금 전까지 울면서 목숨을 구걸하던 표정은 더 이상 짓지 않았습니다. 뭐야?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제야 강도진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챈 것 같았어요. 강도진의 손목에서 힘이 빠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강도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제가 더 이상 겁먹고 있지 않다는 걸 알아챈 것 같았어요. 남편이 잡고 있던 손에 힘을 풀며 물었어요. 너 지금 뭐야? 저는 그 틈에 몸을 옆으로 비틀었습니다. 강도진의 팔을 밀어내고 절벽 끝에서 두어 걸음 떨어졌어요. 동시에 약속해둔 신호를 보냈습니다. 잠시 뒤 아래쪽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숨어있던 형사들과 정민우가 한꺼번에 뛰어나왔습니다. 정민우는 곧장 제 쪽으로 와
강도진과 거리를 벌려놓았어요. 강도진이 뒷걸음질을 치다가 풀숲에 발이 걸려 휘청거렸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형사들이 달려들어 강도진의 양팔을 제압했고 곧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강도진이 고개를 들고 소리쳤어요. 잠깐만요. 오해예요. 나이든 형사가 물었습니다. 뭐가 오해라는 겁니까? 아내가 발을 헛디뎠어요. 제가 잡아주려고 한 겁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보고 있었습니다. 강도진은 다급하게 저를 돌아봤습니다. 유진아, 말해봐. 내가 당신 잡아준 거잖아. 그렇지? 저는 옷 안쪽에 숨겨두었던 녹음 장치를 꺼냈습니다. 강도진의 시선이 그 물건에 멈췄어요. 당신이 한 말 다 들어있어. 강도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정민우가 제게 다가왔고 형사들도 녹음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강도진이 어머니의 계획을 알고도 이용했다는 말, 제 이름으로 보험을 들어뒀다는 말, 제 죽음으로 돈을 받으려 했다는 말이 차례로 흘러나왔어요. 마지막에는 저를 절벽에서 떨어뜨리려 한 이유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강도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거 꺼. 당장 끄라고. 저는 끝까지 재생되는 소리를 들으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게 자기 뜻대로 될 거라 믿었던 사람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형사들은 강도진이 가져온 가방과 차량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서는 여행과는 어울리지 않는 물건들이 발견됐고 모두 현장 증거로 확보됐어요. 정민우가 강민우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생일 여행 치고는 준비한 게 많으셨네요. 강도진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네가 나한테 이래? 네가 감히? 강도진이 제 쪽으로 몸을 일으키려 하자 형사들이 바로 붙잡았습니다. 너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둘 거니까. 젊은 형사가 강도진을 제지하며 말했습니다. 강도진 씨, 이유진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체포합니다. 더 이상 피해자에겐 말하지 마세요. 저는 몇 걸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5년 동안 아침마다 봤던 얼굴이 눈앞에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손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얼굴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형사가 곧바로 제 손목을 잡고 뒤로 물러나게 했습니다. 이유진 씨, 이제 그만하셔야 돼요. 손바닥이 얼얼했습니다. 저는 더 다가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강도진을 바라봤어요. 그건 내가 당신 믿고 산 5년 값이야. 강도진이 뭐라고 대꾸하려고 입을 벌렸지만 형사들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그대로 등을 돌렸어요. 형사들이 남편을 산길 아래로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강도진은 몇 번이나 고개를 돌렸지만 저는 더 이상 쳐다보지 않았어요. 차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경찰차가 산길 아래로 사라지고 나서야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흙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손이 뒤늦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 제가 서 있던 절벽 끝이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몇 걸음만 더 갔으면 정말 죽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그제야 들었습니다. 참고 있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정민우가 제 옆에 다가와 잠시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끝났습니다. 저는 소매로 얼굴을 닦으며 물었어요. 저 사람 다시 바로 나오는 건 아니겠죠? 오늘 현장 상황과 녹음, 확보된 증거는 경찰이 전부 조사할 겁니다. 적어도 그냥 없던 일처럼 넘어갈 상황은 아닙니다. 저는 한참 숨을 고른 뒤 다시 물었습니다. 보험도 제가 문제 제기해뒀어요. 도진이가 마음대로 가져가지는 못하겠죠? 보험사에서도 계약 경위를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수사하면서 같이 확인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산 너머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강도진이 보여주겠다던 노을이 정말 붉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정민우가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별장 앞까지 내려오자 강도진의 차 뒷좌석에 제 여행 가방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정민우가 물었습니다. 가방은 챙기시겠어요? 저는 그 차를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지금은 그냥 가고 싶어요. 우리는 형사들 차에 나눠 타고 산을 내려왔어요.
차가 출발한 뒤 저는 목에 걸려있던 금목걸이를 풀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강도진이 직접 걸어준 목걸이였어요. 저는 한동안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보다가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에게 받은 건 하나씩 정리하면 됐습니다. 몇 달 뒤 강도진과 박영숙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방청석 맨 뒷줄에 앉아 있었어요. 앞쪽 자리에 강도진과 박영숙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법정안이 아주 조용했습니다. 아들을 해치려 한 박영숙과 아내를 살해하려 한 강도진에게 각각 무거운 형이 선고됐습니다. 형량이 나오자 박영숙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저는 저놈한테 속은 거예요. 교도관이 박영숙을 제지했습니다. 강도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두 사람을 오래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법원 앞에 몰려 있었어요. 저는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후 정민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법원 안에서 두 사람이 마주쳤다가 또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고 했습니다. 강도진은 모든 일이 어머니 욕심 때문에 시작됐다고 소리쳤고 박영숙은 자기를 감옥에 넣은 건 아들이라며 맞섰다고 했습니다. 결국 교도관들이 둘을 떼어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도 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서로 탓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 다음 몇 달은 제 삶을 정리하는데 썼습니다. 강도진이 여기저기 끌어다 쓴 빚 때문에 확인해야 할 게 많았어요. 제 책임이 아닌 채무와 제 명의로 문제가 된 것들을 하나씩 구분하고 보험 문제도 정리했습니다. 신혼집도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짐을 다 뺀 날 저는 마지막으로 빈 집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가구가 놓여있던 자리마다 바닥색이 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서재벽에는 금고를 뜯어낸 자리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거실 한가운데 액자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강도진이 제 어깨를 감싸고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사진을 보다가 액자에서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반으로 접어 쓰레기통 안에 넣었어요. 굳이 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열쇠를 관리실에 맡겼습니다. 정민우와는 그 주의 마지막으로 만났어요. 전에 갔던 시장 골목 사무실이었습니다. 저는 준비해간 봉투를 책상에 올려놓았어요. 많지는 않은데 받아주세요. 정민우가 봉투를 도로 밀어놓으며 말했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제일 한 건데요. 그래도 그날 저 도와주신 건 평생 못 잊어요. 정민우가 잠시 저를 바라보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일로 다시 만나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그렇게 정민우와도 인사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로 내려갔어요. 사람이 많지 않은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낡은 집 한 채를 얻어서 벽지를 새로 바르고 창틀도 칠했습니다. 페인트 칠을 하고 있으면 옆집 할머니가 지나가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유진아, 그 색 너무 파란 거 아니야? 저는 붓을 든 채 웃었습니다. 저는 파란색이 좋아요. 방 하나는 작업실로 꾸몄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배워뒀던 바느질을 다시 시작했어요. 천을 잘라 앞치마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쓰려고 만든 건데 하나둘 사겠다는 사람이 생겼어요. 크게 돈을 버는 일은 아니었지만 저는 그 일이 좋았습니다. 누가 몇 시에 들어오는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됐습니다. 밥을 언제 차릴지, 무슨 반찬을 해야 할지 눈치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먹고 싶을 때 밥을 먹고 피곤하면 그냥 쉬었습니다. 별것 아닌 일인데도 처음에는 그게 어색했어요. 어느 날 아침 세수를 하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른 여자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살도 조금 붙어 있었어요. 저는 거울 속 얼굴을 한참 봤습니다. 누구 아내라는 말도 누구 며느리라는 말도 이제 제 앞에 붙어 있지 않았어요. 그냥 이유진이었습니다. 그때 옆집 할머니가 마당에서 저를 불렀어요. 유진아, 미역국 끓였는데 좀 가져갈래?
저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대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갈게요. 할머니가 냄비를 건네주며 물었습니다. 혼자 지내면 안 심심해? 저는 냄비를 받아들고 웃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지금이 좋아요. 집에 들어와 냄비 뚜껑을 열자 김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밥 한 그릇을 떠서 상에 놓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한동안 그쪽을 바라보다가 저는 다시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먹고 싶은 만큼 밥을 퍼서 미역국에 말았습니다. 그날 제 식탁에는 저 하나뿐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하나도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제 손으로 무너뜨리는 일은 결코 통쾌하기만 한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유진은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걸어 들어갔고 마침내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자기 이름 하나로 아침을 맞게 되었습니다. 바닷가 작은 집 창가에서 터뜨린 그 웃음이 이유진이 목숨을 걸고 되찾은 진짜 광복이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을 견디고 끝내 자기 이름으로 다시 선 이유진에게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